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드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은 건강 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를 잘하고요.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을 모르겠다. 지금부터 아모르바드와 함께 그 방법 찾아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다는 저 귀한 자리를 차지한 우리 아모르바드 토커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분 정말 몸 사랑과 함께 국악 사랑에 푹 빠진 분입니다. 소리 인생 40년 국악인 박예리 씨 반갑습니다. 헐시구나 절시구 헐시구나 절시구 얼씨구나 절씨구 아모르바드에 나오니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야. 이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첫인사를 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우와.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 박예리 씨가 늘 활기차고 시원하고 탄탄한 소리를 들려주시잖아요.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신다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 비법 오늘 알려주실 건가요?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소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아가 너는 몸이 아낀께 몸을 잘 챙겨야 된다잉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두는 제가 노래로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오늘 어떻게 힌트가 되셨어요? 그리워하면 저기 언젠가 만나게 되는 노래에 집중하는 건 여러분 오늘의 주제 힌트예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 네. 누구의 아니 노래죠? 뭔가 만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뇌가 혹시 정지. 그 이 노래 부르신 분들 팀명하고 관련돼 있는 거 부활. 아닌가요? 맞아요. 부활이 이 노래 부르셨잖아요. 역시 눈치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빨랐나요? 빨랐어요, 맞나요? 박예리 씨. 네. 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몸과 마음이 낡고 무너지면 지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너진 채로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을 다시 살리려고 부활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화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자, 여러분은 아모르바디한 삶을 위해서 되돌리고 싶은 것 또는 뭐 부활시키고 싶은 것, 재생시키고 싶은 거 뭡니까? 약사님. 일단 뭐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28일을 주기로 새로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약사님 말이죠. 아니라서. 그런데 말이죠. 이 뇌 세포는요 되돌리기 힘들어요. 아까는 뇌가 정지가 됐는데 뇌 건강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 부활시켜야 된다. 네. 오, 박예리 씨는 어때요? 무엇을 부활시키고 싶나요? 기억력을 좀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대본 한 권을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좀 외웠던 것 같아요. 대본 한 권을요? 이제 제 역할이 나오는 부분들을. 근데 이제는 한 권이 뭐예요? 한 장 외우기도 이거 외우는 게 재미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몸과 마음을 위해서 되돌리고 싶은 게 있듯이 우리 역사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바로 부활에 열광한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창용 도슨트. 미술계에서 부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나버렸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림부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부서진 알아요. 기둥이라는 작품입니다. 눈썹만 봐도 벌써 누구 작품인지 알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갈라져 그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요. 이건 아마도 의도적으로 작가가 나의 내면이 지금 이렇답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간중간 이 부서진 기둥을 어렵사리 유지시키기 위해 못들이 박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있네요. 바로 스스로 느꼈던 고통과 내면의 아픔을 작품으로 표현했던 그녀는 바로 메키오를 대표하는 위대한 거장이죠. 프리다 칼로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그림처럼 언제나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었어요. 1925년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에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오던 길, 그녀가 타고 있던 스쿨버스가 전차와 부딪혀버리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죠. 쇄골, 갈비뼈, 골반, 척추가 부서졌고요. 특히 오른쪽 다리의 부상이 가장 심했었는데 오른쪽 다리만 보았을 때 11개로 다리가 조각나 버립니다. 너무 아프겠다. 총 33번에 달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그중에 7번이 척추 수술이었고 프리다 칼로는 그때 당시 사고의 충격을 마치 황소의 뿔이 칼날처럼 내 몸을 파고든 것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시는 것처럼 누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프리다 칼로는 평생 50점이 넘는 자신의 수많은 자화상을 그려왔던 사람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첫 번째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사고 당시에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그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남자친구는 아무런 부상 없이 이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려 자기 남자친구의 선물로 보냈던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게 돼요. 바로 당대 멕시코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웠던 디에고 리베라. 디에고 리베라는 지금 현재도 멕시코 최고의 화가로 불려요. 사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만류했었다라고 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은 아니었는데.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바람둥이. 다들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바람둥이는 안 되죠. 일단 나이 차이가 21살 차이가 납니다. 일단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잘하면 그리고 아빠인데, 그죠? 동시에 거의 아빠 어리죠. 동시에 디에고 리베라는 이미 2번의 이혼 전력이 있는데 그 이혼 사유가 모두 다 같습니다. 바람입니다. 그럼 또 바람 피네. 실제 두 사람은 결혼하고 10년 뒤인 1939년에 잠시 잠깐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사랑했나 봐요. 헤어진 지 1년 만에 프리다 칼로가 다시 디에고 리베라에게 재혼을 청하게 되었고 재혼의 조건으로 더 이상 바람 피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 묵인하겠다는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 외로움 속에서도 프리다 칼로는 붓을 놓지는 않았어요. 가시 목걸이와 벌새를 한 자화상이라는 작품은 자세히 보시면은 나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나비는 우리 고전주의에서는 언제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이미 육체적인 고통과 내면의 상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지만 나는 저 나비처럼 반드시 부활해 예술로서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이 그녀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프리다 칼로처럼 그렇게 강인하게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엄두가 사실 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놀라운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프리다 칼로 그림을 볼 때 이제 그녀의 삶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프리다 칼로는 그림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뭐 이겨낼 수 있었던 나를 일으켜냈던 거는 뭡니까?
저는 언젠가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던,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는 한 박사님이 이렇게 얘가 죽겠다 싶었는지 차가운 그 옥수수 차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구수한. 근데 그걸 마시는데 손끝까지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내 몸이 다 느껴지면서 아, 그래, 이겨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옥수수 수염차. 네, 별것도 아닌데 그게 대단한 힘을 주더라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네, 거죠. 뭐 그때 하루도 무언가를. 맞아요. 그 마음 같은 것 같아요. 박예리 씨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네. 대학 시절에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에리 목이 넘어가서 소리 못 할 걸? 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상하고 망가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인간문화재셨던 선생님께서 너는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그 시간을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 지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정말 30년은 더 하고 있는, 20년은 더 하고 있는 건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지금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은데 우리 아모르바디가 한 잔의 시원한 옥수수 수염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정상원 셰프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부활 파티가 있었다고요?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이 제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듣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파티란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부활과 파티?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19세기 유럽 사교계에서 상상을 초월한 파티가 벌어졌더라고요. 일단 당시 사교계에 뿌려졌던 초대장 하나 보시죠. 네, 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론즈버러경의 집. 테베에서 온 미라. 오후 2시 30분에 펼치다. 란 내용입니다. 미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개적으로 테베에서 온 미라의 붕대를 푸는 행사를 했던 거죠. 일명 머미 언래핑 파티. 예, 우리말로 하면 미라 풀기 파티. 이 미라 언박싱입니다. 그걸 왜 하는 거죠? 뭐예요? 네, 언박싱을 그때부터 했다는 네. 거예요? 미라 풀기 파티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의학적, 과학적 연구의 명목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해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게 점점 오락 목적을 띈 사교 행사, 파티처럼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이집트에 대한 뭐 환상 같은 네, 것들이 그런 좀 것도 있지 있고 않았을까요? 부활, 영원한 사랑 등 신비로운 이미지를 지닌 고대 이집트 문명에 홀딱 반한 거죠. 부유층 사이에서는 이집트 유물을 사는 게 유행 이렇게 되고요. 급기야 고대 부활의 신비를 담은 미라까지 사고 팔고 한 거죠. 심지어 세워놓고. 아, 미라를 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풍이 묘한 문화를 탄생시킨 겁니다. 당시 미라를 놓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앞에 붕대가 풀린 미라를 두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미라를 공개적으로 풀어보는 행사가 유행했던 거죠. 특히 이 미라 풀기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일명 미라 패티그루. 영국의 외과 의사이자 골동품 수집가 그리고 고대 이집트 미라 전문가 토마스 패티그루입니다. 그는 미라 풀기에 수천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았다고 전해지고요. 패티그루는 미라를 풀고 부위를 또 막 설명을 하고 때때로 두개골을 톱으로 자르거나 미라를 일으켜 세우는 등 극적인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중은 미라 개봉 파티에 강하게 매혹되고 열광했다고 해요. 이렇게 미라 풀기 파티는 몇십 년간 이어지는데 19세기 후반 이집트학이 좀 과학적인 학문으로 바뀌면서 미라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만 보게 되고 또 윤리 문제가 커지니까 미라 풀기 행사는 이 파티는 점점 사라집니다. 아니 이집트 미라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부활되는 건 미라도 원치 않았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거는 들어요. 참 황당한 열풍이 예전에는 참 많이 불었구나. 내가 그런 곳을 간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지식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뽐낼 수 있는 장이었던 거죠. 자, 우리 이번에도 우리 정성원 셰프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지에서 부활한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1920년대 미국의 풍경인데요. 사진 속 인물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막 술을 버리는 것 같은데요. 뭔가 버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술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 아까운 술을 버리고 오면 나죠. 이때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졌거든요. 네, 금주령 전에 미국은 엄청난 술 소비 국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잔, 잠들기 전에 나이트캡이라고 하면서 또 한 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하루 종일 술값으로 탕진했고 여성과 아이들은 굶주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립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가 바로 술과의 전쟁, 금주법이었습니다. 이 금주령이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쉽지 않죠. 하지 말라 그러면. 것들이 네, 몰래 막 길바닥에 묻어놓고. 맞아요. 인류 역사상 금주령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아니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거는 몰래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마시는 것도 괜찮아서. 이 겉으로는 아무래도 법을 제정했으니까 겉으로는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은밀하게 술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스피크 이지라는 술집인데요. 건물에 숨겨진 스피크 이지는 간판이 없었고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당시 뉴욕에 2만 개, 많게는 10만 개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주정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최대 1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건물마다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거의 당시에. 네.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어떻게 이런 술 문화가 계속 우후죽순 생겨났을까? 황당하게도 금주법이 판매와 유통은 금지했지만 마시는 건 허용을 했습니다. 이 밀주 문화가 만들어지고 비싸게 팔렸던 거죠. 당시 밀주 가격은 3.8리터당 25달러. 지금 가치로 하면은 325달러. 비싸게 팔린 거죠. 이때 금주법으로 인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알카포네. 네, 알카포네,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마피아 알카포네입니다. 마피아 세력이 점점 밀주를 돈이 되니까 제조를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술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특수 차량을 만들고요. 엔진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폭발력을 높이고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게 개조를 합니다. 이렇게 차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베스트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밀주를 운반하는 전문 드라이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금지는 했지만 금지되진 않았던 아이러니한 미국의 술 문화가 1920년 대공황이 미국을 덮치면서 금주법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주류를 판매해야 세수가 또 거치잖아요. 그래서 세수 회복을 위해서 양조업계를 되살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다시 최대의 술 소비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 진짜 이야기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이 청개구리 기질은 뭐 동서양을 넘나드네요. 진짜 어쩔 수 막론하고. 없어요. 예.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죽은 사람도 문화도 부서진 몸도 되살아나는 흥미로운 부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인류가 반긴 부활입니다. 이번엔 무언가를 되살려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창용 도슨트. 네. 왠지 약간 지금 상기된 표정인 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분의 준비한 이야기가 혹시 저쪽으로 가나요? 바티칸이나. 제가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갑니까? 갑시다. 사실 바티칸은 인류 역사상 그 길이 남을 재생과 부활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 작품으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천지창조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 이게 공식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 다음 아담과 이브의 탄생. 그 이후에 노아의 방주까지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혼자 그렸던 작품입니다. 혼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림 사이즈가 일단 큽니다. 세로 40m, 가로가 13m. 이게 굴융 형태고요. 높이는 20m입니다. 아우. 그 위에 천장을 미켈란젤로가 혼자 그렸습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통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르네상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부활, 재탄생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무엇으로부터 재탄생할 것인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아름답던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다시 이 땅에 꽃 피워보자라고 하여 옛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시대이다라고 해서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보통 르네상스 3대 거장이라고 거의 교과서에서 암기식으로 이제 외우던 인물들이 있어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 미켈란젤로. 그다음 누군가요? 라파엘로 산치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그림을 잘 그렸던 화가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중에서도 예술적인 면만 보았을 때 가장 위대한 천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로렌토 데 메디치라고 하는 인물이 이 미켈란젤로를 발굴합니다. 13살의 어린 미켈란젤로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이곳에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었던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이것, 피에타입니다. 이후 이 명성을 바탕으로 당대 유럽 최고의 권력자, 교황이셨던 율리우스 2세 교황께서 뛰어난 천재 조각가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 내가 얼마 안 가 죽을 것 같은데 내 영묘를 이 피에타와 같은 아름다운 조각들로 한 40개 정도 가득 채워놓는 그런 영묘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에 미켈란젤로를 바티칸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때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와서 했던 일은 조각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바로 시스티나 에르당의 천장을 흩게 돼요. 미켈란젤로가 혼자 이게 4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천지창조, 창세기 부분만 놓고 보시면은요. 왼쪽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대에서 이야기가 멀어져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신앙심을 잃고가 그 타락해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다 그렸을 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 막 환호했을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 너무 환호했어요. 에이. 4년 만에 혼자 그렸는데 이게 짜잔 하고 등장을 했으니 다들 천장에 조각을 해놨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고 일 디비노, 위대한 자, 신성한 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죠.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신과 아담의 손이 닿지 않고 있어요. 살짝 떨어져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신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는 순간이냐면 생기를 불어넣고 불어넣는. 계시는 그 순간이에요. 아마 미켈란젤로는 이 장면을 그려내면서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신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생기를 전해주기 위해 저렇게까지 몸을 비틀어가며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 다가오고 계시는데 인간은 거만하게도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고 있지 않구나. 이 위대한 작품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찬사를 받게 되지만 그 찬사의 이면에는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랐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관절염, 테니스 엘보, 손가락 관절은 다 굳기 시작했을 겁니다. 실제 미켈란젤로는 이 작업을 하면서 특히 천장화 작업을 하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내 위는 턱 아래에 짓 눌렸고 내 뇌는 관 속에 처박혀 있으며 수염은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다. 내 허파는 하프처럼 뒤틀려 있고 내 피부는 축 처져 흘러내리는 것만 같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었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서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었겠네. 자,
자, 신들의 세계를 되살린 예술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이야기인데 박예리 씨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마 미켈란젤로님은 나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감과. 내 삶보다는 내 삶을 예술에 바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예술에 내 모두를 바칠 수 있나? 나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네요. 그렇죠. 대단한 존경심과 함께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네, 이 이야기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 다시 부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지원 약사님, 우리가 매일 되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재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의 재생 버튼이 꾹 눌러지는 시간, 바로 수면 시간인데요. 수면이라는 건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이 심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낮 동안에 손상된 조직들을 복구하고요. 세포들이 재생된다고 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0년 야간 교대 근무를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생체 리듬 불균형으로 이 수면 장애가 발생을 하고 면역 억제, 산화 스트레스 증가 등이 생기고요. 그것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수면은 무릎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왼 무릎? 네, 왼 무릎 이렇게 잘 때 펴서? 잘 때 펴서요. 네, 평소에 이 잠이 부족하면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감소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이 관절염 유발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면을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나를 재생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지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잠도 잘 왔던 것 같아요. 잠을 자면 안 되는 때는 잠이 잘 오다가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많이 자라 중요한 그러니까 또. 일이 있다 그러면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푹 자야 될 때 잠이 안 오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그냥 해 떨어지면 깜깜하고 자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는데 요즘은 사실 할 게 너무 많긴 해요. 핸드폰. 밤에 핸드폰, 네. 그렇죠. 핸드폰 보고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는 게 사실 내 몸을 되살리는 아모르바디 방법이다. 그런 또 생각이 들고 매일 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핸드폰 좀 던져두시고 푹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박예리 씨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오. 어휴, 깜짝이야. 벌써? 네. 자, 그러면 한번 프로파일러 세 분 진행해 주세요. 자, 아침마다 누구와 함께 접선을 하시던데 네. 만나서 뭘 하시는 거죠? 뭐 할 게 많죠. 집에 또 한 명의 소리꾼이 있다고 하던데. 대단한 소리꾼이 한 분 계시죠. 자신감 있게 시작하는. 아유, 뭐지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만나요? 맞아요, 그니까. 야, 이거 난 어떻게 해야 파이팅! 늘 가득 채우는데 진심이라고 하시던데. 네. 뭘 그렇게 쟁이시는 거예요? 비우면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채우 이렇게 비웠으면 또 채우기도 해야 되는 법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박예리 씨의 아모르 바디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땡기죠. 무슨 소리죠? 그렇죠. 땡기죠. 땡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리시고 천천히. 자, 반대발 들어 올리시고 올리셔서 그렇죠. 우리 어머니께서 다 잘하시는데 제일 안 친한 게 운동이에요. 둘, 셋, 넷. 여기 이런 데 힘이 들어요. 제가 50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1기 진단을 받았어요. 올해로 판소리를 시작한 지 40년이 됐거든요. 9살 때부터 소리 연습을 하다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도 굉장히 길었고 또 양반다리 자세를 하고 뭐 7시간, 8시간도 계속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이 이렇게 일어섰을 때 이게 안 붙어요. 어? 제가 오다리예요.
네. 워낙 무릎 꿇고 양반다리를 거의 40년 배울 때. 네. 어머니는 인공관절 수술을 좀 일찍 하신 거잖아요. 나는 내가 50대 초반. 그러니까 5걸음도 못 걸어. 자주 걸어가다는 앉아야 되고 쉬어야 돼. 못 걸어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럼 잠도 제대로 못 못 주무 자. 자다 깨지 통증 때문에. 공중 자전거 타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페달을 굴려야 되는데 지금 페달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페달을 굴러요. 오, 잘하시네요. 어머니. 저거 약간 복부에도 힘 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이렇게 다리를 동그랗게 천천히. 이거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아우 다리야. 그러니까 아까는 쉽게 편하게 하셨구만. 네, 맞아요. 그렇게 자 해보실게요. 네. 시작. 동글동글 자전거. 네. 우와. 5. 오. 잘하셨어요. 아우 다리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래? 네. 아 탈출.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 나 가세요? 탈출. 어머니 어디 가세요? 탈출. 이리 오시오. 여기로 내려가셔야죠. 다시요. 네.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무릎도 많이 아파하시고 어머니 무릎 안 좋으셔서 대수성 공사를 6개월에 걸쳐서 제 무릎 건강도 어머니 덕분에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운동이랑 별로 안 친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행성 관절염 일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을 50대 때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릎 수술도 이 인공관절도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들었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운동 잘하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요, 이 허벅지 전면에 위치한 대퇴사두근과 이 후면에 위치한 햄스트링 있잖아요. 이 근육간 비율이 높을수록 이 무릎 수술을 받을 확률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다리를 들면서 이 속근육이 적절히 자극되도록 운동하는 게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관절염 환자 수가 43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갱년기 접어드는 분들, 퇴행성 관절염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죠. 네, 맞습니다. 이 완경 이후에는요,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환자 중에 66%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잖아요. 또 이 연골세포가 갱년기 이후가 되면 70대에서 20대 대비 61%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빠져나가고 무릎 관련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어머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허기가 져요. 배고파? 오늘은 제가 요리사를 하겠습니다. 뭐 할 건데? 네? 뭘 할래 요새? 어머니의 이 무릎 건강을 책임질 건강식단? 왜 그렇게 못 믿어온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제가 다니고 있어요. 오, 요리 어머니께서 정말 장군이시구나. 네,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예리가 한 밥은 뭔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반 갈라요? 아니 그냥 이렇게 썰어. 아, 돌려가면 썰어. 아, 벌써 칼질하시는 게 벌써 고수해. 네. 요거 하나만 썰면 돼요? 응. 어머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너 맨날 잘한다.
한번 간 보셔요, 어머니. 오, 괜찮아요? 박일이 끓인 거 맞아? 그치? 맛있지? 맛있어요. 어머니 이게 머위가 또, 와, 어머니 턱 약하시니까 이렇게 작게 작게 싸서 드셔요. 이거 먹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어머니 드셔야 이 관절 건강에 좋대잖아요. 잘 구졌죠? 이게 다 저희 어머니께서 다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몸에 좋은 것들로 집에서 직접 만든 장, 고추장, 된장으로 건강하게 밥상에서 제 영양을 가득 채워주는 식단 코치신 거죠. 어머니께서 제 영양을 가득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를 채워드릴 차례예요. 뭘로? 네? 이걸로요. 짜잔. 어머니 하나, 나 하나. 몸에 좋은 거 먹어봐요. 네. 운동도 잘하지만 몸에 좋다는 것도 되게 잘 챙겨 먹거든요. 이거 난각막 가수분해물이거든요. 퇴행성 일기 이 관절염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진짜 놀랐거든요. 나 아직 40대인데 벌써? 이제 어머니께서도 무릎 건강으로 되게 고생하셨던 걸 익히 들어왔으니까. 근데 찾아봤더니 이 관절 연골을 만드는 성분하고 동일한 성분이 여기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연골 합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머니랑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잖아, 나는 늘 관절이 그러니까. 근데 자주 먹고 나서는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요즘 좀 옛날보다 잘 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영상 보면서 군침 삼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네. 무릎 건강을 위해서 뭐 고등어나 이런 거 좋다고 그래서 먹었거든요. 오메가3가 되게 잘 관절염 먹고 있는 이런 것 거 같아요. 정말 좋잖아요. 좋죠. 일단 고등어에 풍부한 오메가3, 퇴행성 관절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한 대학에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준 결과 통상적인 먹이를 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 증세가 5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칭찬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를 싹 꺼내셔서 예. 함께 드시더라고요. 네. 대체 뭘 드신 거예요? 사실은 저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릎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잘 챙겨 먹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삶은 달걀 껍질을 우리가 까보면 하얀색 또 막이 얇은 막 있죠. 네, 보신 적 응, 있으시죠? 그게 바로 난각막이에요. 이 난각막은 실제 연골세포 이식 수술에서 지지대로 사용될 만큼 이 생체 적합성이 높은 물질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도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400년 전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 화상, 배인 상처에 이 대체 붕대로 사용해 오던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처 회복과 이 재생에 오래전부터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체 연골과 난각막 확대 사진이에요. 어느 쪽이 난각막일까요? 혹시 구분이 되세요? 되게 비슷한데요. 엄청 비슷하죠. 사실 오른쪽이 바로 난각막을 확대한 거고요. 왼쪽은 인체 연골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연골에는 다양한 연골 구성 성분들이 있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5가지 성분이 난각막에도 다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난각막은 그렇고 가수분해물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가수분해라는 거는 물을 더해서 쪼갰다라는 뜻인데요. 이 연골엔 혈관이 없어서 흡수되는 게 중요한데 난각막을 가수분해물 형태로 만들어서 분자 크기를 작게 잘라내는 거죠. 체내 연골 구성 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성분이 같으면 이게 바로 연골로 만들어지는 건가? 네.
그것과 관련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관절염을 유도한 동물에게 난각막을 투여를 했더니 이 연골 형성 관련 유전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이 관절염을 유도한 동물에게 또 난각막을 섭취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릎 관절 연골량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골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게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연골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연골이요 3mm 정도 되는데 보통 손상이 되면 재생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이 연골을 만드는 속도보다 연골을 손상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연골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연골 세포 합성을 증가시킬 수만 있다면 이 연골 합성 속도를 손상 속도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게 되겠죠. 연골 손상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저 그럼 앞으로 계란 먹을 때 그거 전 늘 베끼거든요. 그거 먹어야겠네. 꼭꼭 씹어서. 이 말이 지듯 마듯 아이고 아버지. 역시 하실 때 또 양반다리를 계셔야 되네. 저래야 앉아서 힘이 좀 하는구나. 잘 받아요. 이게 단전에 힘이 딱 모이는 것 같고. 아버지라고 허유 내 딸 좀 보자. 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그랬더니 내가 보였냐? 그러니까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아까 왔다. 신봉사 눈 뜨는 데 목하느라고 눈을 감고 있었더니 어머니 오신 줄을 몰랐네. 내 감시단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그게 문제라니까 관리했을 때 네. 오래 가도록 지켜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양반다리를 하고 하냐고. 앉아봐. 요새는 안 아프니까 또 이제 앉아서 양반다리로 하면 소리가 이제 저는 좀 더 잘 되고 해서. 그렇게 그리고 해야지. 어머니 무릎을요 양반다리 했잖아요. 그럼 일어나갖고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응. 요렇게 풀어주고 나면 내가 언제 다리가 아팠지? 이제 그건 이제 네 부드럽다. 생각이지. 이미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관절은 어머님 아까 운동하실 때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일하게 뭐라고 하시는 게 건강에 안 좋다. 양반다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제일 문제점이야 그게. 마침 잘 오셨어요. 그거야.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때가 되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하나. 잘 중간중간에 챙겨 먹어서 그런지 훨씬 무릎이 이렇게 뻣뻣한 게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는 좋을 때 관리를 하는 게 어머니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 너는 소리꾼이고 난 잔소리꾼이다. 네. 알았냐? 어머니께서 한 수 위십니다. 네,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잖아요. 그래? 네. 명찬이요! 난감한 가수분해물을 드시고 나서 이 통증이랑 네. 뻣뻣함이 좀 덜 하게 되셨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효과가 있나요? 실제 이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절 통증을 나타내는 워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무릎 관절이 불편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고 검사한 결과 워맥 지수의 24가지 항목이 모두 개선됐다고 합니다. 최다 지표 항목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일시적인 통증 감소가 아닌 지속적인 통증 감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골세포 사멸이 유도된 대조군에 타 관절 성분과 이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각각 투여했더니 사멸되는 연골세포가 타 관절 성분을 투여한 쪽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라고 하니까 더 주목이 되네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관절염을 진단하는 지표 중에 콤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콤프는 이 연골을 구성하는 당 단백질인데요. 혈중 콤프 농도가 높다는 건 관절염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혈중 콤프 농도가 높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섭취시켰더니 12주 만에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고 해요. 이를 통해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연골 손상 개선, 연골 파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먹길 잘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권해드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정말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제 놓치지 않고 잘 챙겨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 자, 각양각색 심신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아모르바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에 새서 play the next channel